네, 오늘부터 2주 동안 공부할 내용은 제어구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어구조는 지난 학기에 얼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제어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제어구조를 활용해서 우리가 계속 해오던 그런 MVC 아키텍처에 기반한 이제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습해본 것 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제어 구조가 이제 오늘은 if, then, else 문이에요. 선택 문이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럼 선택문을 어떻게 만들고 그거의 의미가 뭔지를 일단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례 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어 구조는 뭐냐? 제어 구조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프로그램에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있는 구조가 제어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디폴트 제어 구조는 뭐냐 하면 차례대로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시퀀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그냥 차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나열한 대로. 그런데 이제 그게 깨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이제 메소드를 만들면 메소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럼 차례대로 실행을 하다가 메소드 호출이 이루어지면 제어가 바뀌죠. 제어 흐름이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메소드 내부에 있는 코드를 또 차례대로 실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메소드 실행이 끝나거나 또는 중간에 리턴문을 만나면 메소드 실행이 끝나니까 다시 메소드 호출이 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계속 실행을 한다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제어 구조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조건을 주고 조건에 따라서 이제 대안을 줄 수 있는 어떤 거를 실행할 것인지 아는 거를 조건을 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이제 if 또는 if else 문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구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if라는 거는 키워드고요. 그럼 이제 선택 문이 시작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나오고요.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괄호 사이에 식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식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 논리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 자바에서의 논리식은 반드시 실행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돼야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파이썬이라든지 다른 언어들은 그냥 정수가 결과가 나와도 0은 false로 치고 나머지는 true로 친다 하는 그런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융통성이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논리식이 들어가야 되고 논리식은 반드시 true 아니면 false가 리턴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다 찾아냅니다. 버립니다. 조건은 논리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실행할 코드 블록이었죠. 여기 S라고 표현하는 코드 블록이고요. else 문이 없으면 조건이 만족하는 조건이 true가 되는 경우에만 S를 실행하고요. 만약에 else 문이 있으면 조건이 true가 되는 경우에 S를 실행하고 false가 되는 경우에는 else에 달려있는 S를 실행합니다. 이거는 뭐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적용 사례를 보면 내가 앉아서 해야 되겠다. 커서가 안 보이네. 메인 메소드만 있는 그냥 조건문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인풋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정수 입력으로 기대를 하고 있네요. 그 정수 입력을 정수로 타입 변환을 한 다음에 정수로 바꾼 다음에 age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 값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ge가 19 미만이면은 메세는 미성년입니다라고 프린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년입니다라고 프린트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또 인풋 다이얼로그에서 입력을 받아와서 정수로 바꾼 다음에 정수가 0인 경우에는 그냥 역수가 없습니다. 0에는 역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0이 아닌 경우에만 1에다가 그 인풋 값을 나눠서 역수를 만들어주는, 역수를 계산해서 프린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적용 사례고요. 뭐 약간 복잡하게 하면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걸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에는 미화에 이제 달러 표시가 있는데 미화에는 달러하고 센트가 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달러 사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달러의 액수,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센트는 0에서 99 사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미화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미화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과연 형식이 맞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형식이 맞는 경우에만 그걸 대상으로 계산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점검을 이런 선택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달러 값이 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건 없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걸 만족한다는 경우는 true라는 얘기고요. 그런 경우에는 오류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또 조건이 또 있죠. 이번에는 센트가 0 미만인가를 확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오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조건이 있죠. 이번에 센트가 99를 넘어가는지 또 확인해서, 그런 경우는 또 그것도 오류고요. 이 세 조건을 다 통과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지금 현재 달러 센트 표현이 제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식으로 넘기면 되겠죠. 네, 뭐 이렇게 체크할 때도 조건문을 사용한다 거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코드로 만든 경우가 이 경우고요. 보면 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 플로우 그래프를 봐도 어찌 보면 if else가 있는데 else가 또 if else가 else 안에 또 들어있죠. 그 다음에 else 안에 if else가 또 들어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 코드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맨 바깥에 6번 라인하고 9번 라인에 if else가 있는데 else 안에 또 if else가 있죠. 거기 또 else 안에 else의 코드 블록에 또 if else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else 안에다가 또 if else를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굉장히 사실은 선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else if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써도 돼요. 사실 이게 더 코드 읽기는 더 좋죠. 왜냐면 else 안에 또 if else가 있는 게 아니고 else하고 바로 if를 붙였으니까.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어떤 조건인 경우에는 뭘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조건이면 또 뭘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조건이면 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죠, 이거를. 그런데 자바에서는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if else를 막 안에다 섞어 쓰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입니다. 저 위에 사례를 보면 if하고 조건이 나오고, 또 if하고 조건이 나오고, 코드 블록이 나오고요. 그다음 else하고 코드 블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S1을 실행하고 어떤 경우에 S2를 실행하냐 라는 게 이제 모호해지는 겁니다. 왜 모호해질까?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왼쪽 같이 해석할 수도 있고 오른쪽 같이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초이스 중에 초이스가 두 개가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 문제를 갖다가 유명한 문제인데 뱅거링 엘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if else 막 쓰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동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코드를 짰다면 만약에 E1이 참이면 나머지를 다 실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E1이 참일 때 if E2를 실행을 하고 else는 없는 if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E1이 참이 아니면 그 밑에 있는 else를 실행하는 게 맞는지,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위에 세 줄을 한 덩어리로 보고 밑에 한 줄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if하고 맨 밑에 else. 아니면은 if 하나만 달랑 있고 if의 코드 블록이 나머지 세 개 전체가 if의 코드 블록이 되면서 그 안에서는 그 E2의 조건에 따라서 S1이나 S2를 선택하도록 해석할 수 있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전자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부자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뭐 하나는 선택해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막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구문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답은 뭘까? 답이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else를 만나게 되면 그 else에 해당되는 if는 else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if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else에 s2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false가 될 때 실행하냐 하면 이 else에서 거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있는 if 옆에 달려있는 조건이 false가 됐을 때 else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뭐가 맞을까요? S2를 실행할 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조건이 E2죠. E2가 false가 됐을 때 S2를 실행해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왼쪽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거 알고 써야 되겠죠? if, else, if, else가 막 섞여 있을 경우에는 else분은 거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if 조건이 false가 됐을 때 해야 된다. 만약 그게 싫고 만약에 E1이 false가 됐을 때 E2를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로로 둘러싸야 돼요. 중괄호로. 어디를 중괄호로 둘러싸면 되겠어요? 2번하고 3번 라인을 중괄호로 둘러싸면 되죠. 그렇죠? 중괄호 둘러쌈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이거를 여기다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둘러쌈과 동시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요게 포스가 되면 이걸 실행한다는 거죠. 사실상 이 전체가 가로로 둘러싸여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 그렇죠? 그 말은 이게 참이 되면 이 전체를 실행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프로그램 짜다가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이게 폴트가 됐는데 이거 하고 싶어 하면 이거를 가로로 둘러싸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둘러쌈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이 else에 가장 가까이 있는 x는 사실 이게 아니야. 같은 레벨을 치면 얘는 한 블록 안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 블록 레벨에서는 else에 가장 가까운 if는 이거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E1이 false가 되면 E2를, S2를 실행하고요. E1이 true가 되면 이거를 실행합니다. 그럼 바로 오른쪽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다가 내가 그걸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말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죠? 이게 댕글링 else 문제예요. 중요합니다. 네. else가 있을 때는 이제 같은 수준에서 안쪽 블락이 아니고 같은 수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F 문이 F에 옆에 붙어 있는 조건이 false가 되는 경우에 그 else 블럭을 실행한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디폴트예요. 그 다음에 논리식. 이건 이제 논리식 자체를 이제 연결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게 AND하고 OR하고 NOT이죠. 그 AND, OR, NOT을 자바에서는 AND는 AND 기호 두 개를 연결해서 쓰고요. OR는 이 vertical bar를 같이 연결해서 쓰고요. NOT은 느낌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 계산은 여기서 적용이 돼요. 단축 계산은 지난 학기에 자세하게 배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축 계산의 개념은. 그래서 잘 모르면 지난 학기 자료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 단축 계산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는 이제 조금 전에 본 거죠? 조금 전에는 이해는 굉장히 이제 if else로 복잡하게 썼는데 이제 논리 연산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 사실 오류가 나오는 경우는 달러 값이 0 미만이거나 또는 센트 값이 0 미만이거나 센트 값이 99보다 넘어가면 99를 초과하면 오류이죠. 이 조건 한 개를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뭐로 묶어요? 논리 합으로 묶을 수 있죠.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그건 오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if else로 쓸 필요 없이 여기에 조건식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셋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건 오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조건을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상이다. 하고 정상적으로 계산을 수행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또 프로그램이 간단해지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직 배울 때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오류 처리를 하는 경우에요. 우리가 오류 처리는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잠깐 배울 텐데 오류 처리는 보통 이렇게 했는데 파이썬에서도 우리가 오류 처리를 익셉션이 있었죠. 마지막 시간에 잠깐 배웠었습니다. 자바도 익셉션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익셉션 처리를 하면 돼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일반적인 익셉션은 여기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익셉션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정의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익셉션을 발생시키면 그냥 오류가 생기면서 프로그램이 바로 정지하면서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오류 메시지를 주겠죠. 오류 메시지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른 처리를 하고 싶으면 그때는 익셉션 핸들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류 처리를. 오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맨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를 굳이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처리하는 걸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을 죽여버리고 싶으면 오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돼요. 시스템한테 프로그램 끝내세요 하고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ystem.exit 가로 열고 0 가로 닫고인데요. 저거를 실행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종료해버려요. 저거를 활용하면 바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문은 파이썬에는 없는 문이죠. 이거는 C에서 가져온 거예요. C에서 이런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바가 만들어지기 전에 C를 먼저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C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자바에 쉽게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바에 그 스위치문을 채용을 했어요. 스위치문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하나는 if else 문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스위치문으로 어떻게 작성할지 똑같이 작성할 수 있는지
하는 걸 비교해 보면 스위치문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얼추 보면 스위치문이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if else 문 같은 경우는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if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스위치문은 그냥 메뉴에 칙을 하나 줬고요. 저거는 굳이 주어 인트를 많이 써요. 조건식이 아니라 그냥 식이에요. 스위치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그 옆에 바로 안에 식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대안문들이 쭉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하게 하는 의도였죠. 그래서 그 i를 실행한 결과 값이 그 식의 결과 값이 2인 경우 케이스 2인 경우에는 그 블록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5인 경우에는 또 이 블록을 실행하고 7인 경우는 이 블록을 실행하고 이 세 개가 다 아닌 경우에는 이 마지막 블록을 실행해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죠? 근데 안 좋아요. 왜 안 좋은가 하면 중간에 브레이크를 붙여놨거든요. C가 이렇게 돼 있어서 A 때문에 똑같이 만든 거예요. 브레이크가 왜 있을까? 브레이크가 없으면 맨 처음에 I를 계산해 봤더니 2예요. 2를 실행하고 그 블락을 실행하고 2를 프린트 하잖아요. 2를 실행하고 그냥 끝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브레이크를 해야지만 나가요. 브레이크를 안 쓰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5는 아니니까 넘어갈 테고 7이 아니니까 넘어갈 테고 디폴트는 아무거나 다 걸리면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이라는 걸 또 프린트한다. 그거는 원래 왼쪽에 if에서 썼던 그 프로그램의 의미하고는 다르죠. 따라서 여기는 이 4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만 실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블록마다 끝에 블록 브레이크를 문을 넣어야지만 돼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따라서 써야 되겠어요? 쓰지 말아야 되겠어요? 쓰지 마세요. 있긴 있는데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블록마다 브레이크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i가 계산할 수 있는 값도 아마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나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시멘틱스 잊어버렸는데 의미를 i 값이 아마도 그냥 일반 값은 안 되고 정수나 이걸로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좋아요. 따라서 스위치문은 그렇게 장려하게 못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긴 하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금방 얘기한 대로 익스프레스는 값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쓰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권장하지 않는다. 쓰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스위치가 보면 딱 체계적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if else만 가지고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좋아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죠? 그냥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쓰면 거의 스위치문하고 이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스위치문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선택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선택 구조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사례 학습을 통해서 계속 설계도 만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보고 하는 연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복잡해질 텐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일종의 절차가 있겠죠. 그냥 앉아서 이거 만들어 볼까 하고 앉아서 툭툭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기 전에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해줘야지 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걸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구현해서 시험해가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배치시키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거는 방법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자바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본다는 입장에서 이거 절차를 이 스텝별로 나눠봤어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금방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줘야지 하는 걸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야 되겠죠. 그거를 유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거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유스 케이스라고 해요. 적당한 게 없어서. 유즈는 사용이고요. 케이스는 사용하는 케이스.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할지를 갖다가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실시한다. 그 말은 뭐냐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넣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받고 그거를 계산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유스 케이스 수식이에요. 그게 이제 다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스텝 2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설계도 그리는 거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들어있는 클래스별로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되죠. 순서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순서도 가장 독립적인 것부터 차례로 만들어 나가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 작성이 애플리케이션 작성이 끝나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이것도 사실 클래스를 다 완성할 때까지 테스트 안 하고 있다가 다 완성된 이후에 한꺼번에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클래스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따라서 이 테스트하는 작업도 클래스별로 하는 게 좋아요. 클래스 하나 만들면 그 클래스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따로 하고요. 그 테스트에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클래스는 문제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클래스별로 따로따로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그런 작업을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스텝 3하고 4는 이제 동시에 이루어질 거예요. 스텝 3에서 클래스 하나 만들고 스텝 4로 넘어가서 그 클래스 테스트하고 테스트 끝나고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스텝 3으로 돌아가서 또 옆에 있는 다른 클래스 만들고 또 그거 테스트하고 왔다가 스텝 3과 스텝 4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클래스별로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 5로 넘어가는 거죠. 스텝 5는 통합 테스트예요. 전체를 한꺼번에 테스트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로 이 애플리케이션 구현해가 나가는 게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면 설계도가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 설계도를 그리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이제 그것까지는 고민할 필요 없이 요 스텝대로 한번 앞으로는 계속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방식으로 하는 건 첫 이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지갑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뭐 너무 간단하니까 지갑을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구현해 보자는 거예요. 지갑이 있으면 지갑에 내가 현금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가 들어있는 걸 내가 항상 얼마 들어있는지 지갑에 얼마 들어있는지 알아야 될 테죠. 돈을 쓰게 되면 지갑에서 돈이 나가죠. 그럼 지출이 되면 지금만큼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 지출을 하고 한 이후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논리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일단 1단계 스텝 1으로 뭘 해야 돼요?
유스 케이스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 사용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는 걸 설계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자 입력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뭐 사용자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지갑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할까?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서비스는 지갑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 그걸 수입이라고 하죠. 그럼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 그걸 지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끝나면 문 닫아야 되겠죠? 문 닫는 게 좀 이상하지만 지갑을 닫아버리면 그 잔액만 남아있는 상태로 지갑에 더 이상 수입 지출이 없다는 얘기죠. 그 세 가지로 일단 서비스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 지출, 종료, 서비스 종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메뉴를 만들고 그럼 사용자한테 이제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개 서비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스윙 패키지 내용만 가지고 이걸 만들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윈도우를 그려서 윈도우 안에 다양한 단추나 버튼이나 이걸 만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메뉴를 주고 뭐 이렇게 뭐 메뉴 바를 스크롤을 해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단추를 만들어서 단추 중에 하나 누르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배운 거는 스윙 패키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스윙 패키지만 이용해서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보자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인풋 다이얼로그 띄우는 것밖에 모르니까 인풋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수입 서비스 받을래, 지출 서비스 받을래, 지갑 받을래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비스가 세 개니까. 그래서 이런 인풋 다이얼로그를 띄운 다음에 수입, 지출 세 개를 선택하게 하는데 인풋 다이얼로그는 키보드밖에 못 쓰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걸로 찾아봤더니 수입은 잔액이 증가하는 거니까 플러스라는 걸 키보드로 치게 만들고 지출은 잔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빼기 기호를 타입하게 만들고 종료는 그냥 Q를 누르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메뉴를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Q 키 중 하나를 누르고 OK 단추를 누르세요. 라고 메시지를 쓰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죠. 수입은 플러스, 지출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종료는 Q.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에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플러스 키를 누르던가 마이너스 키를 누르던가 아니면 Q 키를 누르겠죠. 그리고 OK 누르면 이제 서비스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 일단 서비스가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서비스를 해줘야 될 텐데 Q를 누른 경우에는 그냥 끝내면 되죠. 근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누른 경우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얼마를 수입할 건지 얼마를 지출할 건지 금액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금액을 입력받아야 될 테니까 이것도 똑같이 인풋 다이얼로그를 띄워가지고 이번에는 메시지를 금액을 입력하고 OK 단추를 누르세요 하고 금액을 누르게 한다는 거죠. 금액을 입력하게. 그럼 내가 수입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OK 단추를 누르면 이제 그만큼 그 서비스를 그 금액만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되겠다. 입력은 이렇게 받고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유즈 케이스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죠. 사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이런 창을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런 입력 메시지를 받을 때는 이런 창에다가 또 메시지를 막 그렇게 써야 할 텐데 지금은 내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창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 시나리오대로 이제 처음에는 왼쪽에 빈 창을 띄우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메시지 다이얼로그를 띄워가지고 플러스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3만 입력을 받으면 그래서 OK를 누르면 창이 여기 이런 메시지가 띄워진다는 거죠. 3만이 수입이고요. 3만 수입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줄에 잔액 3만. 그러니까 지갑이 비어 있다가 이제 3만을 수입이 3만 원이 됐기 때문에 지갑 안에 잔액이 3만이고 가장 최근에 3만 원이 수입이 됐다라는 얘기죠.
다음 또 이어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서비스로다가 지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고 12,000을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메시지는 12,000 지출, 잔액은 18,000 이렇게 해주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또 지출을 하면 또 마이너스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2만원을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잔액은 18,000밖에 없는데 2만원을 지출할 수 없죠. 이 경우에는 허용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 지갑은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X를 항상 점검을 한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출을 해주면 안 된다. 지출 실패하고 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입력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곤란하죠? 그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허용하지 말고 지출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지출한다 그래 놓고 마이너스 금액을 넣었을 때 프로그램 잘못 짜면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잔액이 왕창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거 서비스를 끝내고 싶으면 Q 단추를 누르면 바로 서비스를 마칩니다라는 서비스를 내주고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18,000 이렇게 하고 서비스가 끝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서비스인데요. 이걸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스텝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려야죠. 이제 서비스 어떻게 할지 해줄 건지는 결정이 됐으니까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도인 서비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모델, 뷰,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뷰 역할을 할 거예요. 그죠? 전부 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의 장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갑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제 입력받는 거 인풋 뷰와 아웃풋 뷰를 분리를 했고요. 인풋 뷰를 펄스 리더라고 이름 붙였고요. 지갑. 그다음 아웃풋 뷰는 펄스 라이터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이제 계산하는 역할을 하겠죠. 펄스라는 역할을 펄스라고 이름 붙였고요. 계산하기도 하지만 펄스 자체가 그게 지갑 자체인 거죠. 펄스라는 클래스가 지갑 자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는 펄스 컨트롤러라고 이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뭐든지 이제 모델부터 만드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모델이 가장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다른 거 고려 없이도 모델을 설계할 수 있어요. 자, 지갑이 있다고 할 때 지갑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데 지갑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민해보면 되죠. 지갑이 해야 될 일이 뭘까? 필드 변수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잖아. 그죠? 얼마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필드 변수를 만들어서 그 필드 변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필드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사각형 클래스 안에 클래스 이름은 펄스고요. 모델 클래스죠? 그 다음에 필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필드 변수는 뭘 기억하고 있냐면 잔액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은 정수니까 그냥 정수 타입의 인트 타입의 밸런스라는 이름을 가진 필드 변수를 하나 정리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 펄스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 얼마 벌었다 하고 X를 주면 그 X만큼 밸런스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얼마 썼다 라고 메시지를 주면 그 X만큼 밸런스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용도로 on하고 spend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둘 다
정수를 받아가지고 그 액수만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 잘못된 경우가 있었죠. 단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출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금액이 0 이상이 아니고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문제가 있죠. 따라서 그런 입력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 답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리턴 값이 불리언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그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잔액 처리를, 이제 증감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잘 처리됐다는 신호를 추루값으로 리턴해 주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폴스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처리 안 하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 두 메소드의 결과값이 불리언이 되는 거예요. 처리가 잘 됐으면 처리하고 나서 true를 리턴해 주고요. 처리가 안 되면 폴스를.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테니까 필드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정의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밖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폴스한테 너 밸런스 얼마야? 라고 밸런스 값을 직접 폴스 오브젝트 점 밸런스에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프라이빗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잔액은 알고 싶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in get balance라는 메소드, 퍼블릭 메소드를 만들어서 내 잔액 알고 싶으면 나한테 get balance하고 물어봐라. 그럼 내가 잔액을 알려줄게. 리턴 값이 int죠. 그리고 세 개만 기능만 갖고 있으면 펄스 클래스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 클래스는 이렇게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뭘 설계할까요? 아웃풋 뷰를 설계하면 되겠지. 그렇죠? 아웃풋 뷰는 아까 유스 케이스를 보면 뭘 보여주죠? 가장 최근에 행한 거래라고 그래야 되나? 행동, 서비스, 가장 최근에 한 서비스. 그거 프린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잔액 프린트 해줘야 되죠. 그럼 그 두 가지를 창에다가 쓰는 기능만 있으면 되겠네. 그쵸? 하나는 뭐예요? 그 서비스를 뭘 했는지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잔액이 얼마인지는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개의 기능을 넣었어요. 메소드가 두 개예요. 둘 다 창에다가 프린트 해주는 기능인데요. 하나는 뭐야? 하나는 이름을 short transaction이라고 붙였네요. 방금 한 서비스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려니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어떤 서비스를 해주고 그 서비스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마운트하고 메시지가 있네. 그렇죠? 근데 두 가지네. 하나는 정상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우에는 뭐 얼마가 지출됐습니다 하면은 어마운트가 필요하죠. 액수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실패, 지출 실패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은 필요 없죠. 그냥 실패했다는 메시지만 보내면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있을 테니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름은 short transaction이라고 똑같지만 이제는 두 개의 옵션을 준 거예요. 네가 어떤 금액하고 메시지를 프린트하고 싶으면 위에 첫 번째 메소드를 활용하고 그냥 메시지만 보여주고 싶으면 밑에 걸 보냅니다. 두 가지 옵션을 줘서 메소드를 만들면 이제 쓰는 역할은 항상 이 펄스 라이터한테 요청을 해서 창에다가 프린트하는 역할은 맡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뷰는 아까 두 개가 있었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 받아오는 것,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오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개의 메소드를 설계를 했죠.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read request고요. 하나는 read amount예요. 그래서 이제 그 input 다이얼로그에 띄울 그 메시지는 스트링 인수로 받고요. 근데 받아오는 거는 어떤 정보를 받아와야 되나? 첫 번째 서비스 정보를 받아오는 경우에는 플러스 문자 아니면 마이너스 문자 아니면 Q 문자를 받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문자면 충분해요. 문자 하나.
그래서 그 입력을 받아서 그냥 문자로 리턴해 주고요. 차로 리턴하죠. 그 다음에 그 어마운트, 그러니까 금액을 입력받아 오는 경우에는 그걸 정수를 변환해서 정수를 리턴해 줘요. 그러면 인풋비 역할은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서비스 받아주세요 하면 서비스 받아서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를 캐릭터 정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X를 받아주세요 하면 X를 받아다가 정수로 바꿔서 정수로 리턴해주고. 자, 이제 각자 3개는 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컨트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폴스 컨트롤은 이제 이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폴스 오브젝트와 폴스 리더 오브젝트와 폴스 라이터 오브젝트가 다 있어야 되죠. 이제 그거를 전부 필드 변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폴스 컨트롤러는 그냥 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메소드 하나만 있으면 될 거예요. 이 컨트롤하는 메소드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컨트롤 메소드를 다 컨트롤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트랜잭션.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제 처리해라 하고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계속 서비스를 하면 되죠. 언제까지? 서비스 그만하겠다는 큐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VC 관련해서 4개의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남은 거는 무슨 클래스예요? 시동 클래스가 남았죠? 스타터 클래스는 이제 이름은 폴스 매니저라고 지었고요. 할 일은 무대만 깔면 되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에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폴스 오브젝트 만들고, 폴스 라이트 오브젝트 만들고, 폴스 리더 오브젝트 만들고, 그런 다음에 폴스 컨트롤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모조리 이 3개 만든 폴스 오브젝트와 폴스 라이트 오브젝트와 폴스 리더 오브젝트를 같이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폴스 컨트롤은 이 필드 변수에다가 내가 담당하는 3개 오브젝트를 다 기억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계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구현하면 되죠. 그렇죠? 구현을 하나씩 해봐야 될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모델부터 해야죠? 예, 모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모델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근데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아까 내가 말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이 각각의 메소드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필요하죠. 아까 내가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on이라는 메소드에는 어떻게 코드가 구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spend라는 메소드는 어떻게 구현이 되고 하는 좀 약간 구체적인 그런 명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따로 표로 만들어. 좀 자세히 쓰는 거지. 내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각 메소드별로. 그래서 지금 모델에는 필드 변수가 하나 있고요. 밸런스라는 필드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3개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스펙은 이미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다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를 여기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스 클래스가 뭐냐 하는 거는 이제 이 폴스 클래스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거 뭐 하는 클래스지?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그걸 메인 위에 적은 거예요. 내가 지갑인데 지갑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처음에는 은행 계좌를 선정했다가 바꿔서 그래요. 사실은 지갑 구입 및 운영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지갑 구비 지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게 맞지? 지갑 운영하는 거예요. 구비도 아니다, 운영이다. 구비는 누가 해요? 매니저가 하지. 지갑 서비스 운영. 이게 답이에요. 폴스가 하는 일은 그거고요. 그다음 밸런스는
음수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갑에 돈이 마이너스 들리는 건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밸런스 값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걸 불변식이라고 해요.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지갑에 잔액을 마이너스까지 허용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낭패예요. 그죠? 누가 낭패인가? 더 좋은가? 마이너스 지갑이 돼서? 그게 좀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냥 처음부터 지갑을 사면서 지갑을 샀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 그런 경우는 없을 테니까 처음에 지갑, 새 지갑은 항상 밸런스가 0이다. 그 다음에 각각 메소드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자, on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인수가 의미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수가 의미되면 잔액은 바꾸지 말고 폴스를 리턴한다. 이거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음수가 아니고 만약에 인수가 0 이상의 정수이면은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잔액을 증가시키고 트루를 리턴한다.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펜드인 경우에는 이제 빼는 거죠. 지출하는 거니까. 이것도 음수가 안 되죠. 음수가 돼도 안 되고. 그럼 조건 하나 더 쳐야 돼요. 왜냐하면 on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넣는 거기 때문에 양수의 금액만 추가시키면 제한은 없는데 이 지출인 경우에는 잔액보다 많은 액을 지출할 수 없으니까 액수를 지출할 수 없으니까 잔액을 초과하는 것 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음수이거나 또는 잔액이 지출액이 그 잔액을 초과하면은 그러면 해주면 안 되죠. 그 경우에는 false 리턴하고요. 잔액은 안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인수가 양수이고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액수만큼 잔액을 감소시키고 true 리턴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get balance는 별거 없죠. 그냥 밸런스 값을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명사가 됐으니 이제 그대로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이 메소드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메소드를. 하나는 억세서 메소드, 하나는 뮤테이트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뮤테이트는 바꾼다는 얘기고요. 억세서는 그냥 가서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뮤테이트는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고 억세서는 그냥 리드만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보면 그렇죠? on하고 스탠드는 필드 값을 바꾸죠. 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et balance 같은 경우는 전혀 필드 변수 값을 바꾸지 않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억세스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클래스 만들 때 이런 억세스 메소드, 뮤테이터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직접 해보면서 따라가면 좋겠는데 이 클래스를 띄워서 이거는 프로젝트 이름을 펄스라고 할까요? 프로젝트 이름은 폴스라고 하고요. 아이고, 나는 이미 만들어놨네. 여러분 새로 만들면 되고요. 있어라. 뭐 여기다 지워야 될 건데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지울게요. 지우면 여기서도 다 없어졌어야지. 여기 남아있네요. 다 지워버릴게요. 그건 없고요. 이제 새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듈은 안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클래스만 만들었으니까 클래스를 패키지 이름은 아직 두지 말고요. 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제 구현 스텝 3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모델 클래스인 펄스 클래스를 만들 텐데, 이걸 만든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럼 테스트 어떻게 하지? 테스트용 메인 클래스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내가 이걸 만들 때 테스트용으로 메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메인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됩니다. 클래스가 완성이 되면 지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메인 클래스는 이거는 순전히 이제 테스트용입니다. 테스트용이에요. 이 펄스 클래스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를 작성하면 되죠. 필드 변수부터 만들어야 되겠네. private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int balance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메소드 3개 만들면 돼요. 그 메소드를 그대로 가져가 오면 됩니다. 또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일단 헤더부터 먼저 만들어 봅시다. 설계도 보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자, 메소드는 다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첫 메소드는 boolean on int amount 이랬었죠? 그렇게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는 boolean spend int 만들고요. 마지막 메소드는 public int get balance 이거였죠? 제일 쉬운 거부터 할까요? get balance가 제일 쉽죠? 이거는 뭐 그냥 return balance 하면 돼요. 맞고요. 자, on부터 해볼까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표를 잘 보면 돼요. 자, on 어떻게 하기로 했나? 인수가 음수인지를 확인해서 음수이면은 false return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인수가 0 이상의 정수이면은 잔액 증가시키고 true return 한다. 그죠? 그대로 작성하면 되죠. 자, 직접 해보세요. 해봅니다. 자, 어떻게? 어마운트가 음수인지 확인해야죠. 그러면 어마운트가 음수냐? 라고 물어봅니다. 음수이면 이게 true가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볼 것도 없이 false return 하면 되죠? 띄웁시다. 그 다음에 이제 else를 쓰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정상 처리하면 되죠. 이 정상 처리는 뭐예요? 밸런스 값을 어마운트만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true return 하면 되죠. 그래서 else인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걸 블록으로 감싸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문장이 2개 이상이니까. 처음 해야 될 일은 밸런스 값을 어마운트만큼 늘려야 되겠네. 밸런스 값을 어마운트만큼 증가시키고요. 그죠? 증가된 거예요, 그럼. 필드 값이 변했죠? 그 다음에는 잘 됐으니까 return true. 그렇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on 구현은 끝났어요. 지금 조금 전에 본 그 명세서, 이게 명세서라고 그랬죠? 이 클래스 명세서대로 정의했습니다. 다. 이것도 다 제대로 정의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불변식 체크는 사실 해보면 좋죠? 어떤 경우라도 밸런스 값이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이 스펜드 메소드를 수천만 번 호출하더라도 밸런스 값은 0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음수나의 처리도 안 되고요. 잔액 초과에도 절대로 지출해주지 밸런스를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대로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펜드를 구현해 볼까요? 이건 이제 체크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금 전과 똑같이 음수인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하나 또 추가로 있죠. 밸런스를 어마운트가 밸런스 값보다 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서비스가 불가하니 false를 리턴하면 되겠다. 그죠? 조건 두 개 다 쓰면 되죠. 일단 어마운트가 음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AND가 돼야죠. 아니 OR가 돼야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또는이죠. OR예요. 음수가 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마운트가 밸런스보다 커도 안 되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추구가 돼도 false 리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정상 처리하면 돼요. 정상 처리는 아까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대로 가져다가 이번에는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만 하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구현은 일단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검사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워낙 기획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 코드 따면서 여러분들 이미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잘못될 수가 없다. 그죠? 설계 잘했고요. 일단 명세서를 잘 작성했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하면서 이미 이 논리를 다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걸 고스란히 코드에 반영을 했죠? 따라서 사실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이유도 뭐냐 하면 문제 자체가 워낙 쉬우니까 뭐 따질 게 별로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긴 했지만 문제가 조금 복잡하고 논리가 좀 복잡하게 꼬이면 그러면 해놓고 나서도 내가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 테스트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돌려봐야 되는데 돌려보기 위해서는 전략도 잘 짜야 돼요. 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사실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자,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 아까 메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 여기다가 이 테스트용으로 어떻게 하면 테스트 할까? 지금 이 클래스를 써보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오브젝트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름 붙여야 돼요. pulse 하고요. 이름을 p라고 하고요. new pulse 이러면 되죠? 그 pulse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름을 p라고 했습니다. 근데 p한테 이제 계속 메시지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이게 거의 안 해봐도 되는 거죠. p get balance 밸런스 얼마냐 물어보면 되죠. 이거 프린트를 해야 될 테니까 프린트 해야 볼 거 아니에요.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하면 이 get balance 메소드는 이제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나오네, 0. 그죠? 0이니까 당연히 0이라고 나오겠지.
그렇죠? 요거는 아마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이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여기 조그만 단추가 있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끝났으니까 요거 이렇게 누르면 딱 숨겨요. 지금은 이제 일단 어음부터 해볼까요? 그럼 여기 두 개는 숨겨놓고 어음부터 해봅시다. 자, get balance는 지우고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이제 좀 뭔가를 해봐야지. 지갑에다 돈을 좀 넣어봅시다. 그러면 P한테 얼마를 할까요? 4만원. 4만원을 넣으면은 지금 이 밸런스가 4만원으로 바뀌어 있어야죠. 그쵸? 그럼 4만원 넣은 다음에 밸런스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대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4만원이 프린트 돼야 돼요. 잘 되네. 그쵸? 그 다음에 또 더 넣어볼까? 이번에는 2만원. 자, 4만원 넣고 2만원 또 넣었어요. 그러면 6만원 돼야 맞는 거지. 그죠? 6만원 되네. 잘 작동하네요. 그죠? 음수를 한번 넣어볼까? 만약에 4만원 넣고 나서 그럼 4만원이 될 테고 음수를 넣어봤어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떻게 돼야 돼요? 프로그램 한 대 따르면 밸런스가 변하지 말아야죠. 그죠? 아마 그리고 얘는 false를 리턴 할 거야. 그러면 그걸로 굳이 보고 싶으면 이것도 프린트하면 되죠. 이거 다 프린트하면 돼요. 그럼 리턴한 값을 프린트 해줄 테니까 얘도 결과를 프린트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필드 값이 변하면서 true를 리턴해 줄 테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발음을 잘못 쳤네. 그렇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총 밸런스는 4만으로 남아 있으면서 요것 때문에 뭔가 false를 리턴해야 돼요. 얘는 false 리턴하고 얘는 true를 리턴해요. 그렇죠? 첫은 true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false를 리턴하고 잔액은 4만이죠? 따라서 얘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on 메소드는 잘 작동하네.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펜드가 잘 작동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 4만원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두고 써봐야 되겠네요. P spend 한 2만원 써볼까요? 15,000원. 15,000원 쓰면 어떻게 되나? 25,000원 남았네. 그죠? 둘 다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잔액이 25,000원인데 3만원을 써봅시다. 잔액 초과예요. 그럼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죠. 그럼 세 번째 리퀘스트는 false가 돼야 돼요. 그쵸? 두 번은 잘 됐고 세 번째는 false가 됐죠? 마이너스를 넣어도 false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이 정도 해보면 이제 다 잘 작동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완성. 완성이 됐으면 더 이상 필요 없죠? 파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는 자, 이제 다시 이제 스텝 3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뷰 클래스를 만들어 봐야죠. 뷰 클래스는 뷰 인하고 뷰 아웃이 있었어요. 이건 뷰 아웃이네. 그죠? 자, 뷰 아웃을 아까 그 요구사항에 의하면 창에다가 프린트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이
스탠다드 아웃에다가 이제 프린트를 하긴 했지만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는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윙 패키지를 활용해야 될 거고요. 그러려다 보니 지난주에 한 것 같이 이제 윈도우 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그렇죠? 그림을 그리고 메시지를 거기다가 스트링으로 메시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텍스트로.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를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페인트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고요.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를. 그 다음에 설계도에 있는 두 개의 쇼 트랜잭션 메소드 두 개를 구현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려면 얘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창에다가 잔액을 프린트해야 되겠죠? 아까 그 기획한 데 보면 이제 방금 한 서비스를 얼마를 출금했습니다라고 쓰고 그 밑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서비스 이후에 남아있는 잔액을 표시했었죠? 그럼 잔액을 어떻게 알아와요, 얘가? 어떻게 알아와요? 항상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지. 잔액을 기억하고 있는 오브젝트는 폴스 오브젝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프린트 하라고 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폴스한테 잔액을 물어봐서 그걸 갖다가 프린트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폴스 라이트 오브젝트는 항상 폴스 오브젝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필드 변수로 폴스 오브젝트를 기억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폴스 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 때 아예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 콘스트럭트 메소드에 폴스 라이트 오브젝트 만들 때 아예 폴스를 전달받죠. 폴스를 전달받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서 그림 그릴 때 잔액을 프린트 할 때마다 폴스한테 너 지금 잔액이 얼마지? 라고 물어봐서 그 값대로 프린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드 변수로 이 폴스라는 이름의 필드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폴스 오브젝트를 연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폴스 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 때 폴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패널에다가 메시지를 써야 될 텐데 어느 위치에 써야 될지도 정해줘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가 알아서 적어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컨트롤러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컨트롤러가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창을 이만큼 사이즈의 창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디자인을 할 텐데 그냥 이거 알아서 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한테 그리라고 할 때 어디다 그려라 라고 하는 거를 좌표를 지정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좌표를 또 보내주고 너 쓸 때 여기다가 써.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보여줄 창의 이름이 있을 텐데 타이틀 그것도 지정해 주는 게 좋겠죠. 컨트롤러가 그것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의 타이틀 정보 그 다음에 타이틀 정보 둘째 셋째 인트는 윈도우의 위치 좌표. 이 위치 좌표는 그 위치 좌표네. 윈도우 자체의 위치 좌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그거 안 배웠는데 안 배웠지. 윈도우는 항상 어디다 저절로 위치돼요? 전체 모니터의 왼쪽 끝에 모서리에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디다 우리가 윈도우를 위치시켜라고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디폴트로 그냥 그거에 가서 박힌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set location이라는 게 윈도우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데 set location을 이용하면 내가 위치시키고 싶은 위치에 이것도 이제 영영이 맨 좌상단 끝이 영영이고요. 단위도 픽스드예요. 그래서 윈도우가 위치한 위치 좌표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하면 이제 폴스 라이터는 그 지점에다가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서 수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페인트 컴포넌트에 이제 만들죠. 최근 거래 결과와 가격을 윈도우에 출력하고요.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쇼 트랜잭션은 결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근데 지금 이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 고민한 게 뭐냐면은 이 창에다가 그림 그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페인트 컴포넌트예요. 그 페인트 컴포넌트가 직접 지금 여기 이 폴스가 있으니까 폴스 오브젝트한테 단액이 얼마냐는 물어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한 거래가 뭔지는 내가 최근에 한 거래를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를 어떤 거래를 했는지를 폴스는 모르잖아. 모르죠? 따라서 그거를 누가 알려줘야 돼? 컨트롤러가 지금 방금 거래가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니 그 서비스를 프린트하세요 하고 이 폴스 라이터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이 큐어 트랜잭션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큐어 트랜잭션은 보여달라고 할 때 얘한테 이걸 호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파인트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화면에 패널에다 그림 그리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 그쵸? 뭘 그리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고요. 얘를 호출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어떤 걸 프린트해야 될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정보도 얘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폴스 라이터한테 어떤 거를 윈도우에다가 프린트 해주세요 요청을 할 때 그 정보를 이 폴스 라이터는 기억해 두고 있다가 최근에 요청받은 정보를 페인트 컴포넌트가 샥 창에다 그릴 때 그때 그걸 보고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드 변수가 이제 이 설계 단계에 또 하나 추가된 거예요. 레스트 트랜지션이라는 필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쇼트 트랜지션이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받은 요청을 여기다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페인트 컴포넌트 실행할 때 뭘 보고 쓰면 되겠어요? 얘를 보고 쓰면 되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다가 윈도우의 패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역할은 이 페인트 컴포넌트가 하긴 하지만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화면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그려주고 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뭐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그리느냐고 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가 쇼 트랜잭션이 얘를 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호출이 들어오면 그 트랜잭션 정보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정보를 여기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얘가 화면에다가 그릴 때 이거 보고 그리게 합니다. short last transaction 필드 변수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최근 정보를 보고 페인트 컴포넌트는 그 패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톤 short transaction 메소드는 이 트랜잭션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last transaction에다가 기억을 해두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설계가 끝난 거예요. 구체적인 설계가 끝났죠? 그럼 요거 구현하면 되겠네. 그런데 예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래서 이걸 구현해 봅시다. 여기 구현이 되어 있네, 그죠? 나는 긁을 수 있지. PDF도 할 수 있을까? 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갖다가 이제 만들어 봅시다. 클래스. 이번에 메소드 이름은 폴스 라이터고요. 이거는 테스트를 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할 시간이 없고 일단 하고 이거를 그냥 자, 지금 한 대로 이제 구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보면 자, 지금 이 그림 그려야 되니까 J패널을 상속받아 왔고요. 그 다음에 펄스 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 때 아까 기억한 대로 윈도우 타이틀과 윈도우의 좌표 XY, 윈도우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펄스 오브젝트를 받아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이 펄스라는 이 필드 변수에 그 받은 P를 갖다가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만들어서 컨테이너 끼우고 타이틀 세팅하고 윈도우 위치 지정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set location이라는 메소드가 윈도우의 위치를 조정해서 이거를 안 부르면 그냥 디폴트로 00에다가 윈도우를 띄웁니다. XY 좌표 위치에다 윈도우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300, 200 그리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라이터가 띄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et show transaction은 요청을 받는 거죠. 이런 서비스 있었으니 이거를 갖다가 창에 보여주세요 하고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메시지를 받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메시지만 받죠. 근데 이거를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메소드 두 개를 이 인수의 개수와 인수의 타입 가지고 구별해서 두 개를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알아서 찾아갑니다. 인수를 확인해서 그 인수하고 맞는 메소드를 찾아가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금액 X와 같이 오면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주냐? X, 그 다음에 뭐 메시지는 입금 또는 출금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메시지만 오게 되면 이건 뭔가 다른 거죠? 그냥 메시지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ST TRANSACTION이라는 필드 변수가 프린트 되어야 할 메시지를 이제 여기다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바로 패널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잖아. 그죠? 금방 서비스를 하나 했는데 그걸 바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만 해도 패시브하게 윈도우를 최소화 시켰다가 다시 띄울 때만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가 실행이 됐었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강제로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리페인트예요. 리페인트를 호출하면 내가 갖고 있는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를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냐? 내가 갖고 있는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예요. this라는 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를 한번 실행해 주세요 하는 요청이에요. 실행을 하면 방금 REST 트랜잭션 이 변수 값을 여기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값이 바로 그 값을 활용해서 여기 REST 트랜잭션이 프린트가 되니까, 그죠? 프린트가 되겠죠? 예,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 show transaction 메소드를 보낼 때마다, 그죠? 프린트 될 메소드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리페인트를 시키니 페인트 컴포넌트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여기서 REST 트랜잭션 메시지를 요 지점에다가 프린트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죠? 차분히 읽어보고 실행시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서 뷰인을 또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펄스 리더. 펄스 리더는 쉽습니다. 그냥 인풋 다이얼로그 창 띄워가지고 서비스 리퀘스트 받고, 다른 하나는 X 입력 받고, 그죠? 그거를 각각 캐릭터 인트로 리턴해주면 되고요. 거기 옆에 설명이 되어 있죠? 메시지 문자를 인수로 받아갖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면서 받은 입력 문자일의 첫 문자를 리턴한다. 이게 이제 read request고요. read amount는 똑같이 받아가지고 받아서 입력 문자일을 받은 입력 문자일을 정수로 변환하여 리턴한다. 그것만 차이 나죠? 그래서 구현한 게 이거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펄스 리더고요.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윙 패키지로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메소드 두 개만 활용하면 되죠. 여기는 필드 변수가 없어요. 요청하는 대로 창만 띄워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J옵션 페인한테 인풋 다이어로그 보여달라고 하면서 입력 받으면 문자 하나만 리턴해 주면 되죠. 근데 인풋은 스트링이죠. 받은 스트링에서 맨 앞에 있는 문자 하나만 선택하는 메소드가 스트링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har at 0번 맨 앞에 있는 0번 인덱스, 스트링의 0번 인덱스니까 맨 앞에 있는 문자 하나를 뺏어 쓰시오. 그러면 문자가 나옵니다. 그 문자를 리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 읽어오는 경우에는 똑같이 읽어와서요. 이거는 뭐냐 하면 스트링을 받아왔는데 X를 적고 난 뒤에 빈칸을 좀 띄울 수도 있고요. X를 적기 전에 빈칸을 좀 띄울 수도 있어요. 트림이라는 메소드는 문자 양쪽 끝에 붙어 있는 빈 문자를 다 그냥 지워주는 역할을 해요. 양쪽에 빈칸이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숫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떼어버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사용자가 그냥 빈칸만 입력한 다음에 리턴할 수도 있잖아. 그죠? 뭐 그런 경우에는 오류로 처리를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경우는 정수로 바꿔서 리턴한다. 이거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클래스가 컨트롤러 클래스죠. 컨트롤러 클래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등장인물 3개, 리더, 라이터, 펄스가 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펄스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 때, 오브젝트를 만들 때 3개를 다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그 컨스트럭터 메소드에 3개를 다 받아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 필드 변수에 각각 세팅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현해야 될 메소드는 딱 프로세스 트랜잭션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서비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Q 중에 캐릭터를 하나씩 받아갖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금액을 입력하게 해서 금액을 입력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금액을 이제 증감한다. 증감한다는 얘기는 펄스 오브젝트한테 부탁해서 증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청이 Q인 경우에는 그냥 끝낸다. 뭐 그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현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펄스 컨트롤러 똑같이 구현이 됐죠. 필드 변수 3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컨스트럭터 메소드인데요. 인수로 필요한 3개 오브젝트를 받아서 각각 필드 변수에 각각 지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구현한 메소드는 프로세스 트랜잭션 하나죠. 이거는 처음에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오브젝트한테 리드 리퀘스트 메시지를 호출을 하면 받아서 바로 그 리퀘스트 캐릭터를 넘겨주겠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아니면 Q예요. 그렇죠? Q는 대문자 Q일 수도 있고 소문자 Q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어마운트 변수를 하나 전환한 다음에 Q인 경우에는 금액을 받으면 안 되죠. 바로 끝내버려야 되니까. 먼저 Q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건 대문자, 소문자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쇼 트랜잭션에 서비스를 맡깁니다 메시지를 프린트하면서 끝내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끝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else로 막 적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리턴 하나만 살짝 적어버리면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지금 이 메소드가 리턴 타입이 보이죠?
보이드이기 때문에 리턴하는 게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턴만 적으면 리턴을 만나는 순간 그 메소드 호출은 그냥 끝이 납니다. 근데 리턴 옆에 아무것도 없죠? 그 리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드가 리턴하는 게 없다는 얘기니까. 그냥 호출만 끝나는 거예요. 작업 끝. 그래서 Q가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바로 리턴해서 작업을 끝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코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Q가 아닌 경우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통과하게 되면, else로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Q는 아니에요, 이제. 뭔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겠죠? 아니면 다른 키든가. 그래서 이제 체크를 여기서 하죠.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제 금액을 읽어와서, 그 다음에 펄스한테 요청해서 그만큼 번 걸로 요청을 하고요. 또 그만큼을 라이터한테 쓰게 만들고요. 만약에 수입이 실패를 하게 되면 수입 실패라고 프린트를 하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리더한테 금액 X로 읽어오게 해서 그 X를 가지고 펄스한테 지출하게 만들고, 지출이 성공이 되면 얼마를 지출했다라고 프린트하고, 지출이 실패를 하면 지출 실패라고 프린트하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닌 경우에는 뭐가 문제죠? 그건 요청 오류예요. 그래서 그것도 요청 오류라고 프린트하고. 그러면 서비스 하나 끝난 거죠? 그럼 계속 해야죠? 이때 이제 리커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트랜잭션스라는 메시지를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기를 호출하니까 다시 시작하죠? 이건 같은 메소드를 계속 무한반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럼 이 무한반복은 언제 끝나요? Q라는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Q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여기서 리턴해서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는 시동이네. 그죠? 요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지금 내가 펄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는 테스트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었죠. 똑같은 방식으로 펄스 라이터나 펄스 리더나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펄스 라이터를 테스트할 때는 펄스 오브젝트가 있어야 돼요. 펄스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펄스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펄스 라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있으니까 쓰면 되죠. 그런데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나눠요. 너 이거 만들어, 너 이거 만들어. 서로 나눠서 이제 서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 합치기 전에 자기 클래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펄스를 따로 만들기로 했고, 친구가 나는 이제 펄스 라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펄스 라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 테스트 하려니까 펄스 클래스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친구한테 전화해서 다 됐냐?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죠? 똑같이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죠? 그럴 때 클래스를 가로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펄스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갖췄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펄스 클래스를 하나 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테스트용으로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필드 변수 있죠? 근데 필드 변수 값도 안 바꾸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껍데기야. 그런데 메소드 다 있죠?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답은 내놔. 항상 true가 나와요. 나 호출했다. true. 나 호출했다. true. 그러면
내가 만들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용도로서 이건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입출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출 수입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를 그냥 호출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터 메소드는 여기 나와 있죠? 요것도 요것만 하나 하면 1분이면 끝납니다. 이제 스타터 메소드 만들고요. 클래스 자꾸 말이 헛나오지. 이름이 뭐였죠? 펄스 매니저. 펄스 매니저였고요.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하는 일은 간단해요. 펄스 리더 오브젝트 만들고, 그다음에 펄스 오브젝트 만들고, 펄스 라이트 오브젝트 만들고. 근데 펄스 라이트 오브젝트 만들 때는 펄스가 필요하죠. 펄스를 먼저 만들어 놔야 펄스 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펄스 라이트 오브젝트는 펄스 오브젝트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펄스 컨트롤러를 만들면서 이 세 개 오브젝트를 다 만든 걸 보내고요. 그 다음에 펄스 컨트롤러 오브젝트한테 프로세스 트랜잭션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럼 시동이 걸리는 거죠. 실행해 볼까요? 썼네, 그죠? 아무것도 없고요. 이건 부자예요. 플러스 먼저 안 눌렀네, 그죠? 이 오류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지금 아무것도 오류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사용자가 착하게 잘 입력하리라고 가정하고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류가 나온 거예요. 일단 지우고요. 실행을 하면 일단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억 원 됐죠? 이런 식으로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내일 실습할 문제는 여기도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해야만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빨리 갔는데 요거 이제 집에 가서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고 확인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내일 봐요.